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강원도 인구 절반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코로나19 치명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내 치명률은 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트 종사자 51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시행됐습니다. 해당 마트는 하루 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다행히 직원 전수조사 결과 해당 마트 직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최대 4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강릉에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낙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소와 시기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강원도 신청사의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청사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문순 지사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속 임기 내 청사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강원도는 향후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검토하고 신청사 건립까지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건으로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강원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근무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통합 일자리 축제 2021 온 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3일 개최됩니다.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는 강원도 일자리 통합 플랫폼, 강원 일자리 정보에 도입된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통해 각종 디지털 취업 지원 서비스와 실시간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구직자가 중심이 돼 역량을 발산하는 취업 오디션을 통해 도내 기업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채용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와 춘천, 강릉, 홍천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강화는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얻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팎으로 참 힘든 요즘인데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7년 피해액이 34억 원이었는데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237억 원으로 불어나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강원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5개월 동안 조직원 715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액도 역대 최다, 피해자도 역대 최다, 상당히 문제 심각한데 수법 자체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수법들이 주로 쓰여요?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약 70%가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범죄입니다.
3%대 저금리 대환대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를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건데요.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며 돈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포 통장을 이용한 계좌 이체형 수법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대포 통장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 개설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피해금을 수거책들이 직접 만나서 받아가는 수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어이없이 당할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범죄 조직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창궐한 해이기도 한데요. 실제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출이 필요하거나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목표에 맞는 범죄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범죄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층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보이스피싱 범죄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운데 총책이 검거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인데요. 범죄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소위 몸통이 쉽게 잡히지 않다 보니 범죄 조직을 와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현금 수거책들은 대부분 고수익 알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경찰에 검거돼도 조직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인 셈입니다. 전문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 당하는 거, 예방책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 좋은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화를 통한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대출을 권하거나 신용 등급을 알아본다며 주민번호와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휴대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인증번호를 전송하라고 한다면 응하지 말아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절대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거나 혹은 살면서 의심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때는 최 기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보이스피싱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계좌를 통해 이미 입금을 했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30분까지는 상대방이 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사흘 정도 지급 정지가 가능한데요. 예. 경찰에서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확인증을 받아서 해당 은행에 제출을 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에도 경찰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에 범죄에 이용되는 앱을 깔았다든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경찰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안 당하는 게 상책인데 범죄 유형이라든가 수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는 것도 예방법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가뜩이나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해서 금융거래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주민사이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전역의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3년마다 진행되는 국제미술 행사죠. 강원국제트리엔날레 김성호 예술감독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신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술제 진행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국제 트리엔날레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평창 비엔날레를 잇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국제예술제가 2013년에는 1회 평창 비엔날레로 출발했고 벌써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 국제적 형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트리엔날레로 개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홍천에서 1회 트리엔날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3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지만 사이사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강원 작가전, 그리고 2020년에 강원 퀴즈 트리엔날레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잇고 3년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완결편이자 메인 행사인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를 올해 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주기로 열리게 되는데요.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노마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평창에서 2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예술제 주제가 따스한 재생인데요. 코로나와도 연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오늘날의 재난 환경 위기,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각종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서 그래서 이거 요즘 시대를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 부르고 있는데 또는 누군가는 현대 문명이 바꿔서 인간이 질서를 만든다 해서 인류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위기 시대의 재생의 기대를 가지고 회복의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과거 소환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여기를 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 그럼으로써 거듭난 새 것으로서의 재생 이것을 의미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트리엔날레에서 일상, 예술, 생태, 기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많은 것들의 재생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재생이라는 키워드하고 맞닿아서 탄약 정비 공장이라든가 폐교 네. 이런 공간에서 이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될 텐데 이 공간들이 어떻게 좀 탄생을 하게 될까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트레이는 총 4곳의 장소에서 열리는데 말씀 주신 탄약 정비 공장뿐만이 아니라 또 와동분교도 있고요. 홍천 미술관도 있고 홍천 중앙시장도 있는데요. 그 앞 전시장마다 재생 1, 2, 3, 4라고 하는 재생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전시라는 이름 대신에요. 예. 순서대로 기술, 생태, 일상, 지역을 테마한 작품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재미나게도 재생 1은 주제에 걸맞게 탄약 정비 공장을 안에 좀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군사시설이었는데 20여 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작동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20여 년 만에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를 맞이할 수 있겠고요. 재생 2에는 생태 위주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와동분교 운동장에 연못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을 만드는데요. 이 건축물이 좀 특이한 게 이 안에 국수를 파는 그 국수집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커피숍도 들어가고 아트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중들과 맞이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한국형 패스트푸드 장토구스도 있고 한국형 슬로푸드라고 하는 젓갈, 꿀 같은 것들도 판매하는 매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숍, 아트숍 공간이 있고요. 또 야외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예술 공간화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실 안에도 리모델링해서 생태 관리 영상 하고 설치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재생 3도 좀 강조할 만한데요.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3년간 행사를 선보이는 아카이브전을 했고요. 여기 화두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의 생활 유물을 공부한 전시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일상에 탐구하는 일상 예술 아카이브도 선보이는데요. 마지막 그 홍천미술관은 우리 아파트 공간처럼 꾸며서 현관도 있고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또 서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예술 작품을 모시는 그런 특이한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사안은 홍천 중앙시장에서 상인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라는 표현보다도 재생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니까 훨씬 더 컨셉도 살고 네. 느낌적으로 좀 마음에 와닿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술제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생활 유물 공모전을 도민들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네, 뭐 국제전 행사가 지역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축제 예술이 행사가 돼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날 같은 코로나 시기에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꾸며봤어요. 그래서 강원도민이 각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갑오 같은 그런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공모를 거쳐서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예. 전시를 그렇게 선정한 전시를 해서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 또 그 아카이브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관객들이 선정하는 인기 투표를 해서 뽑아서 선정을 해서 또 시상도 갖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응모 물품 중에 와동분교 졸업생인 응모자의 앨범,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물려받던 부싯돌로 만드는 부싯상, 예.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졸업 앨범과 모자, 그다음에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다리미야, 다듬이돌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롯대가 이번에 또 출품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강원도민들에게는 소중했던 과거들을 좀 일깨우고 그 과거를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중했던 과거라는 표현을 감독님 써주셨는데 네. 그 예술제 공간이라든가 작품 자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하고 참 많이 왔다 있구나, 네.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강원국제 트리엔날레가 추구하는 예술의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따스한 재생인데요. 예. 이와 같은 따스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일상을 원래 일상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예술이 꼭 우리 강원국제 트리엔날레만이 예술의 화두가 아니고요. 요즘은 일상의 사물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일상을 소재 주제한 작품들이 다반사로 펼쳐지는 다원주의 미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예술과 일상이 아주 가깝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수 인수인 씨가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홍보대사로 또 위촉이 됐잖아요. 네. 여러 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인순이 가수는 특히나 이제 홍천의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해밀학교라고 예.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2021의 홍보대사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특히나 그 친근한 이미지로 관람객들에게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하시기도 하시고요. 특히 해밀학교 학생들도 또 영어를 또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그들이 네. 또 영어로 녹음을 가이드를 해서 또 외국 관람객에게 그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하고요. 또 다른 기관들과도 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서나 후원도 있고 중앙기업과 지역의 각 기관들과도 협업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예술작품 전시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협업 이런 기획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작품뿐 아니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해 네. 주신 대로. 특히나 이제 와동분교에서는 재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와동 파빌리온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토구스를 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홍천 지역 시민들이 특히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재료도 사고 그다음에 구슬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객들에게 나눔의 그 문화를 펼침으로써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수익은 저희 강원국제예술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부녀회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런 와중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특히 물론 코로나 예방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객이 함께해서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역의 대학과 협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성공 개최를 기원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시 외에도 국내 학술 컨퍼런스, 트리엔날 데이트, 나이트와 같은 전시 투어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술의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이번 트리엔날레가 국제예술 현장에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예술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참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때 이제 일상 속에 스며든 예술이 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김성우 예술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게 농작물 지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병충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작목이 도입된다면 농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열대 과일의 대명사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은퇴 후 열대 과수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이원학 대표인데요. 우리가 바나나 하면은 그 열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쓴다가 우리 열대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바나나를 한번 우리 원주 그 시민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키우게 됐습니다. 8,000제곱미터 규모 농원에는 바나나뿐 아니라 파파야, 구아바 같은 10여 가지 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는데요. 경관 농업으로 열대 과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3개월 반 된 정도 된 바나나를 수확을 해서 배로 싣고 오는 기간이 한 달, 유통 과정이 한 달, 그래갖고 5개월 반 정도 된 바나나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식물지에서 바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을 경우에는 그 맛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진짜 향이라든가 그 바나나 맛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요즘 가장 관심을 갖는 작물은 패션 프루트인데요. 얘네들은 패션 프루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100가지의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패션 프루트 터널을 만들어 6차 산업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열대 농장을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이 강원도 우리 원주에서 추지방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 원주에서도 이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갖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을 체험할 수 있는 농원 바로 옆에는 카페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그냥 농장하고는 다르게 카페가 있음으로써 이제 고객분들한테 먹거리를 갖다가 또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일반 또 카페하고는 다르게 또 농장을 하다 보니까 또 손님분들께 또 볼거리를 갖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재배한 과일을 활용한 음료는 카페의 인기 메뉴. 체험형 농장 카페는 원주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숭아 역시 온대성 작물인데요. 과거 남부지방의 대표 작물이었지만 원주 치악산 복숭아가 국내 최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면서 강원도 복숭아를 알렸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복숭아는 추풍령 이남지방이 재배 적지라 그러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중부지방으로 올라와서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와 일조량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덕에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녁 낮에 요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할수록 과일은 더 당도가 세지고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농가들. 온열대 작물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고 당도가 좋은 복숭아 품질을 선택 재배해가지고 직거래 판매로 전념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그동안 재배하지 않았었던 열대 과일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는 신소득 작목으로 이것이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농작물 지도, 색다른 멋과 맛을 갖춘 강원도표 온열대 작물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지속 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정선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 기후 변화는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먹거리 위기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 또 행동이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